평생을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 바닥에서, 그리고 먼지 날리는 봉제 공장에서 보낸 송유정의 두 손은 굽고 갈라져 있었다.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거친 나무 껍질에 가까웠다. 30살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유정의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보상금은 남편이 섰던 빚 보증을 갚는데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유정에게 남은 것은 서늘한 빚더미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 아들 동진뿐이었다. 시장 귀퉁이,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한낮에도 백열등을 켜두어야 하는 두 평 남짓한 수선집. 겨울이면 문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찜통같이 달아오르는 그 좁은 공간이 유정의 우주였다. 그곳에서 유정은 40년 동안 남의 오품을 줄이고 해진 곳을 꿰매며 동진을 키워냈다. 싸구려 미싱의 둔탁한 모터 소리가 그녀의 자장가였고, 손끝을 찌르는 바늘의 고통은 일상이 되었다. 그녀의 지문은 수만 번 바늘에 찔리고 굳은 살이 박여 동사무소에서 지문을 찍을 때마다 기계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형체조차 흐릿해져 있었다. 하지만 유정은 자신의 굽은 손가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손으로 동진의 학비를 벌었고, 이 손으로 동진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기 때문이다. 동진은 유정의 유일한 종교이자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영특했던 아들은 밤을 새워 공부하더니 인류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 대학을 거쳐 이름만 대면 아는 번 듯한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유정은 수선집 문을 걸어 잠그고 시장 화장실에 숨어 소리내어 울었다. 이후 동진은 부유한 집안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세련된 수진과 결혼했다. 고급 호텔에서 열린 아들의 결혼식 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선 유정은 한복 치마폭에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을 꽁꽁 감추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이제 내 고생도 끝이 났구나. 내 아들은 평생 먼지 구덩이에서 바늘에 찔리며 산 나처럼 살지 않겠구나. 그것은 지독한 삶의 무게를 견뎌낸 어미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 부부와의 거리는 묘하게 멀어져 갔다.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그러려니 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이 되면 수지는 얼굴을 비추는 대신 늘 고급 백화점 봉투에 빳빳한 현금을 담아 퀵서비스로 보내거나 식사 자리에서 봉투만 불쑥 내밀곤 했다. 어머니, 저희가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필요한 거 사서 쓰세요. 동진 씨도 피곤해해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며느리였지만 유정은 그 돈 봉투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 돈에는 묘한 차단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 돈을 드릴 테니 우리 부부의 사적인 영역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경고 메시지였다. 어느 늦은 가을날 유정은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꼬막 무침과 갈비찜을 해주기 위해 새벽 시장을 돌았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와 좁은 부엌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핏물을 빼고 꼬막을 일일이 삶아 까며 양념을 발랐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 내외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다. 다음 날 저녁 무거운 반찬 가방을 양손에 들고 아들 부부의 고급 아파트를 찾았다. 그러나 경비실 호출을 받고 내려온 수지는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채 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로비에서 유정을 맞았다. 수진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당혹스러움과 미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동진 씨도 아직 퇴근 전인데. 아니, 그냥 너희들 좋아하는 반찬만 좀 해다 주고 바로 가려고. 너희들 매일 밖에서 사 먹고 바쁘니까 집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싶어서. 어머니, 저희 부부 요새 헬스장 다니면서 철저하게 식단 관리해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거든요. 이런 짜고 기름진 음식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반찬통 늘어나면 아파트 분리수거하기도 번거로운데 다음부터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수지는 유정이 내미는 반찬 가방을 받아들지도 않고 그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거절당한 손이 무한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결국 유정은 밤새 만든 그 무거운 반찬 가방을 다시 들고 쓸쓸히 돌아서서 버스에 올라야 했다. 차갑지만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른 거리두기. 유정은 덜컹거리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반찬통을 끌어안고 생각했다. 그래. 요즘 아이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렇겠거니. 내가 너무 옛날 방식이라 눈치가 없었던 거야. 유정은 억지로 자신의 서운함을 억눌렀다. 며칠 뒤 동진 역시 전화를 걸어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엄마, 수진이 요즘 예민하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줘. 라며 아내를 편들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유정의 칠순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이었다. 동진과 수진 부부가 웬일로 연락도 없이 수선집을 먼저 찾아왔다. 수선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내외를 본 유정은 반가운 마음에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믹스커피를 탔다.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동진이 헛기침을 하더니 화려한 브로셔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 내밀었다. 엄마, 평생 이 좁은 데서 기계 소리만 듣고 사셨잖아요. 수진이가 엄마 칠순이라고 특별히 알아본 곳이에요. 스위스 알프스 힐링 여행. 명자 아주머니랑 두 분이서 오붓하게 다녀오시라고 저희가 패키지로 끊었어요. 최고급 호텔 코스예요. 스위스? 거긴 엄청 비쌀 텐데. 너희들 집 대출금 갚느라 빠듯하잖아. 난 괜찮다. 비행기 오래 타면 허리도 아프고. 그냥 칠순날 동네에서 너희랑 따뜻한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돼. 이걸 물을 수는 없니? 어머니, 가셔서 예쁜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저희가 이미 다 결제해 두었어요. 위약금 물면 돈 다 날려요. 어머님 평생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 효도는 해드려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좀 하시고요. 두 사람의 따뜻한 눈빛과 살가운 권유에 유정은 콧날이 시큰해지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느꼈던 서운함, 아들에게 느꼈던 섭섭함과 거리감이 일순간에 눈 녹듯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래, 핏줄이 어디 가겠어. 지들도 나이 먹고 어른이 되니 어미 평생 고생한 걸 이제야 아는 게지. 내가 너무 꼬였었어.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평생 처음 발급받은 초록색 여권을 품에 안고 짐을 꾸렸다. 난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밤잠을 설쳤다. 스위스의 풍경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만년설이 덮인 거대한 산봉우리, 그림처럼 펼쳐진 푸른 초원과 바닥이 투명하게 비치는 맑은 호수를 보며 유정은 난생 처음 온전한 쉼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40년 지기 단짝 명자와 함께 빨간 기차를 타고 융프라우에 올라 컵라면을 먹으며 소녀처럼 웃었다. 명자야, 내가 살다 이런 호사를 다 누린다. 우리 동진이가 참 속이 깊어. 유정은 핸드폰으로 풍경 사진을 찍어 아들에게 보내며 행복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순간 한국에 있는 유정의 2층 양옥집에서는 일사천리로 잔혹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평생의 피땀으로 일군 유일한 재산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는 것을 5박 6일, 아니 비행시간까지 꼬박 열흘간의 꿈같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유정.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동네 어귀에 내린 유정의 양손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줄 고급 초콜릿,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그리고 손주들에게 줄 나무인형 기념품이 가득 든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초콜릿을 좋아할 텐데. 들뜬 마음으로 익숙한 골목에 들어서 자신의 2층 양옥집 앞에 다다른 유정은 발걸음을 우뚝 멈출 수밖에 없었다. 집 주변으로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는 커다란 천막이 무성하게 쳐져 있었고 요란한 굉음을 내며 포크레인이 마당을 파헤치고 있었다. 봄이면 꽃을 피워 유정을 위로해주던 화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언제나 그녀를 반겨주던 낡은 철제 대문은 뜯겨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유정은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를 툭 떨어뜨린 채 공사 지시를 하고 있는 젊은 현장 소장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다. 저기요.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이보쇼,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대체 내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누구세요? 아줌마가 이 집 주인이라고요?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젊은 부부한테서 우리 사장님이 카페 용도로 매입했는데 여기 계약서랑 구청명의 변경까지 다 끝난 집입니다. 전 주인 아들분이랑 직접 만나서 도장 다 찍었는데요. 순간 유정은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혀왔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동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동진이 전화를 받았다. 여전히 다정하고 차분한 소름 끼치도록 평온한 목소리였다. 아, 도착하셨어요, 엄마?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가셨나 보네. 놀라셨겠다.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 이름으로 된 벤처 사업을 하나 크게 하려고 엄마 집을 담보로 좀 쓰려다가 그쪽 상권이 좋아서 그냥 카페 부지로 처분하는 게 이율이 훨씬 좋아서 팔았어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기에 그 집은 너무 낡고 넓잖아요. 보일러비도 많이 들고. 동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상의 한마디 없이 내 집을 팔아?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럼 나는 당장 어디로 가라고?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당장 사업 자금이 다 묶여서 방을 구해드릴 여력이 없어요. 수진이도 요즘 신경이 예민해서 집으로 모시기는 힘들고요. 일단 근처 찜질방이나 수면텔에 며칠만 좀 계시면 제가 자금 회전되는 대로 외곽 쪽에 보증금 싼 원룸 하나 알아볼게요. 엄마, 제 맘 아시죠? 저 잘 되라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나중에 제가 사업 크게 성공하면 그때 2배, 3배로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 지금 투자자들 회의 들어가야 해서 길게 통화 못해요. 끊을게요. 통화가 툭 끊겼다. 또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만이 유정의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 아들의 그 지독한 태어남. 칠순 여행은 그토록 감동했던 효도 관광은 어머니를 집에서 가장 멀리 연락조차 닿기 힘든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미끼였을 뿐이다. 평생을 바쳐 닦아온 유정의 세계가 피와 땀이 서린 그녀의 안식처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유정의 주름진 손이 하얗게 질린 채 파르르 떨렸다. 하늘이 노랗게 물들며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결국 여행 가방을 끌고 낯선 거리로 내몰린 유정. 그날 밤 갈 곳을 잃은 유정은 동네 구석의 허름한 찜질방 수면실에 몸을 뉘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코를 골며 뒤척이는 후끈한 열기 속에서도 유정의 뼛속까지는 시린 한기가 밀려왔다. 유정은 차가운 식혜 한 통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평생 내 입에 들어갈 것 안 먹고 남들 입는 좋은 옷 한 벌 안 입으며 악착같이 키운 아들이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나의 전부, 내 삶의 유일한 빛, 내 뼈를 깎아 그의 살을 채워주었다고 굳게 믿었는데 돌아온 것은 등 뒤에 깊숙이 꽂힌 차가운 비수였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며칠 뒤 유정은 식음을 전폐하고 수면실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며 요령처럼 며칠을 보냈다. 그녀를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것은 스위스 여행을 함께 다녀왔던 40년 지기 친구 명자였다. 찜질방 구석에서 반쪽이 되어버린 초점 잃은 눈을 한 유정의 얼굴을 본 명자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이 미친놈들, 천벌을 받을 놈들. 유정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명자는 억지로 유정의 짐을 챙겨 끌고 나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국물을 끓여 먹이려 했지만 유정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유정을 이끌고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고 사리가 밝기로 소문난 오래된 헌책방을 운영하는 김 어르신을 찾아갔다.
명자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김 어르신은 낡은 소파에 앉아 담뱃대를 툭툭 털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유정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 애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과부 자식,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안 듣게 하려고 매일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며 피눈물 흘리며 키웠는데 어르신,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죽고만 싶어요. 자식에게 재산 다 뺏기고 길거리에 버림받은 어미가 무슨 낯으로 이 세상을 더 삽니까? 내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따뜻한 찻잔을 천천히 유정의 앞으로 밀어주며 깊고 주름진 눈으로 유정을 응시했다. 유정아, 네가 거목인 줄 알았더니 자식이라는 넝쿨에 피를 빨리는 줄기였구나. 부모의 맹목적인 희생을 거름삼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자란 자식은 결국 부모의 살갗과 뼈까지 다 파먹고 자라는 거머리와 같다. 동진이는 네 피를 빨아먹고 자란 괴물이다. 김 어르신의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너는 억울하다고 배신당했다고 가슴을 치지만 냉정하게 어찌 보면 내가 그 아이를 그따위 괴물로 만든 거다. 내 삶을 온전히 바쳐 그 아이의 끝없는 이기심을 키워준 게지. 넝쿨을 원망하며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스스로 가위를 들고 그 지독한 넝쿨을 잘라내야 내 나무가 다시 살 수 있다. 울지 마라. 네 인생에 남은 소중한 계절을 그 배은망덕한 짐승 같은 녀석들에게 뺏겨가며 슬퍼하기엔 내 남은 숨소리가 너무 아깝지 않니? 넌 이제 동진애미가 아니다. 온전한 인간 송유정으로 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어르신의 거침없고 벼락 같은 한마디, 송유정으로 살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빠져 허우적대던 유정의 영혼을 강하게 끌어올렸다. 유정의 내면에서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쩍 하고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다. 그와 동시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서늘하고 단단한 자아에 싹이 트는 것이 느껴졌다. 유정은 꽉 깨물어 피가 맺힌 입술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절망과 슬픔의 안개가 걷히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차가운 결연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유정은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다. 명자의 집에 신세를 지며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악착같이 하루하루 돈을 모았다. 어떻게든 아주 작은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온전한 자립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반차를 내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당장 수중에 남은 돈이 없었기에 국가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야 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앉은 복지과 직원이 유정의 신분증을 받아들고 전산망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한참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와 유정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니, 수급자 신청이 아예 안 되시는데요? 전산상으로 보면 어머니 명의로 엄청난 자산이 잡혀 있으신데 혹시 모르셨어요? 내 명의로 재산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집도 절도 다 잃고 찜질방 전전하는 빈털터리인데 혹시 동명이인 잘못 본 거 아니요? 아니요. 주민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요. 여기 충청도 쪽 임야요. 무려 40년 전부터 어머니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지정한 신도시 생태 및 상업지구 중심지로 전면 수용되셨잖아요. 보상금 통지서 우편물 같은 거 못 받으셨어요? 순간 유정의 뇌리에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 잊고 있었던 흐릿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40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적 일이었다. 유정아, 나중에 우리 동진이 장가 보내고 늙으면 공기 좋은 곳에 내려가서 과수원이나 일구며 살자.
남편이 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헐값에 떠안았던 잡초와 돌멩이만 무성했던 척박한 충청도의 돌산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은 후 그 땅은 가치가 전혀 없는 맹지로 분류되어 세금 고지서조차 날아오지 않았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재봉틀과 사투를 벌이느라 바빴던 유정은 그 돌산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40년을 살았던 것이다. 직원이 조심스레 모니터 화면을 돌려 유정에게 토지 보상 내역과 확정 금액을 보여주었다. 그곳에 선명하게 찍힌 아라비아 숫자를 본 유정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최종 보상 확정액 50억 원. 무려 50억 원.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한눈에 세어지지도 않는 거액이었다. 척박해서 쓸모없다 여겼던 그 돌산 일대가 대규모 신도시 상업지구의 핵심 노른자위 땅으로 변모하면서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상금으로 돌아온 것이다. 유정은 홀린 듯 주민센터를 걸어나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백발을 스치고 지나갔다. 왈칵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일찍 떠난 남편이 평생 좁은 수선집에서 고생만 하다 결국 자식에게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는 아내를 위해 하늘에서 쥐어준 눈물겨운 선물이자 든든한 방패막이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정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유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 보상금 수령을 위해 충청도로 내려갔다. 시청에 들러 보상 절차를 밟기 전 그녀는 택시를 타고 40년 만에 그 땅을 찾아갔다. 이미 개발을 앞두고 측량 깃발이 곳곳에 꽂혀 있는 잡초 무성한 언덕. 그 언덕 한가운데 서서 유정은 바람결에 남편의 이름을 작게 불렀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다. 이 돈은 당신이 내게 준 이 두 번째 삶은 결코 허투루 이기적인 짐승들을 위해 쓰지 않겠노라고. 유정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깔끔하게 세금 정리까지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듯 거액이 움직인 소문은 친척들의 입을 타고 어느새 동진과 수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 시각 동진은 유정의 집을 팔아 무리하게 벌였던 사업이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어 투자금이 완전히 묶여버렸다. 직원들 월급은 밀리고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쫓기며 파산 직전에 몰려 매일 밤 아내 수진과 끔찍한 부부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들려온 어머니의 50억 보상금 소식은 그들에게 지옥에서 내려온 썩은 동아줄과도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명자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그토록 유정을 외면하고 연락을 끊었던 동진과 수진 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최고급 백화점 포장이 된 한우 세트와 거대한 과일 바구니 그리고 홍삼 세트가 들려 있었다. 수진은 문이 열리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유정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거짓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어머니, 세상에 저희가 어머니 찾으려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아세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하려다 참았어요. 연락도 뚝 끊기시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엄마, 몸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내가 저번 달에 자금이 좀 풀려서 엄마 모실 최고급 오피스텔 계약해두고 모시러 갔는데 엄마가 찜질방에서 사라지셔서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알아? 그들의 얼굴은 한없이 선량하고 효심 깊은 눈물겨운 자식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유정은 그들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속으로 서늘한 헛웃음을 삼켰다. 분노한 명자가 참지 못하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어디서 감히 얼굴을 들이밀어! 라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유정은 명자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제지했다. 그리고 턱짓으로 두 사람을 거실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자마자 동진은 초조한 듯 입술을 축이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엄마, 그 충청도 땅 보상금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어.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시더니 진짜 하늘이 도왔나 봐. 축하해 엄마. 근데 엄마, 그 50억이라는 큰 돈 연세 드신 분이 혼자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 위험해. 요즘 뉴스 봐?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고 돈 빼앗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은행에 넣어둬봐야 세금만 떼가고 이자도 낮아. 내가 아는 확실한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 엄마는 다달이 이자만 몇 천만 원씩 받아도 평생 쓰고도 남아. 여기 인감도장이랑 자산관리 위임장이야. 여기에 도장만 찍어줘. 내가 알아서 완벽하게 불려줄게. 수진 역시 동진의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못 모셨지만 이제 저희가 넓은 집 구해서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면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매일매일 호강시켜드릴게요. 이제 고생 끝이시잖아요. 네? 두 사람의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그러나 유정은 소리치지 않았다. 분노로 얼굴을 붉히거나 역정을 내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서늘한 마치 길에서 마주친 생판남을 대하는 듯한 무감각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 기묘하고 숨막히는 정적에 동진과 수진의 이마에는 끈적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유정은 자신의 옆에 두었던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동진의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동진은 드디어 어머니가 도장을 찍어주는구나 싶어 화색을 띠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인감증명서나 자산위임장이 아니었다. 빼곡하게 숫자가 타이핑된 영수증 뭉치와 법원 문양이 찍힌 두꺼운 공증 서류들이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법무법인 유언장. 그리고 이 긴 영수증들은 다 뭔데? 찬찬히, 아주 찬찬히 읽어봐라. 맨 앞장에 찍힌 숫자는 너희가 나를 내쫓기 위해 미끼로 끊어준 그 스위스 여행 경비 전액이다. 이자까지 쳐서 계산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두 번째 장은 유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날카로웠다. 네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내 집을 팔아먹고 날 길바닥 찜질방에 버린 그날까지 내가 널 먹이고 입히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며 드린 최소한의 양육비를 법정 기준으로 환산한 청구서고 내가 밤새 미싱을 돌리며 흘린 피땀의 값이다. 그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동진의 얼굴이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내 돈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오늘 오전에 4명의 계좌로 입금 완료했다. 네가 베푼 그 가짜 효도, 그 알량한 스위스 여행에 대한 빚은 단 1원도 남김없이 내 쪽에서 다 갚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서류를 잘 봐라. 내가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법적 공증 유언장이다. 내 사후에 내 재산은 단 1원도 너희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전액 사회에 환원된다. 너희가 훗날 사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조차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철저하게 막아둔 서류다. 수진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다. 어머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러세요? 아무리 서운하셔도 그렇지.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사정이 정말 안 좋아서 잠깐 실수한 것뿐인데 동진 씨 사업 망하게 생겼어요. 가족? 수진아, 유정의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가 수진의 변명을 단칼에 싹둑 잘랐다. 네가 밤새 내가 해간 꼬막 무침과 반찬을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하며 현관에서 돌려보낼 때 우리는 이미 남이었다. 그리고 동진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어미의 유일한 피난처를 제멋대로 팔아치우고 찜질방 주소를 띡 문자로 보냈을 때 너와 나는 전륜이 끊기고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아니, 길 가다 마주치는 남도 그따위 짐승 같은 짓은 안 하지. 유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평생 미싱 앞 구부정했던 그녀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꼿꼿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두 사람을 위에서 굽어보며 선언했다. 너희가 사준 그 알프스 여행 티켓 덕분에 나는 박동진의 엄마라는 지독하고 무거운 헌신의 허물을 아주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마. 이제 다시는 죽는 날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남은 생에 너희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다. 만약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만 더 선을 넘고 질척대며 내 돈을 탐낸다면 내 남은 50억 전부를 다 써서라도 너희 둘을 바닥 끝까지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줄 테니 내 말이 허풍 같으면 한번 시험해봐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어떠한 고성도 없었고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폭발보다 차갑고 묵직한 유정의 기세, 평생을 짓눌려온 약자가 스스로 각성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험에 완전히 기가 눌린 동진과 수진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쫓기듯 허둥지둥 문을 열고 도망쳤다. 유정은 그들이 남기고 간 최고급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현관밖 쓰레기장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두 번 다시 아들 부부는 유정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 아니, 나타날 수가 없었다. 이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동진의 사업은 투자금 회수의 실패에 완전히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앉은 부부는 매일같이 서로의 탓을 하며 소송전을 벌이다 이혼을 앞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정은 명자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일말의 연민도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유정의 새로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진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죽은 부스럼일 뿐이었다. 유정은 50억의 보상금 중 30억 원을 과감하게 털어 청년 자립 및 독거노인 자립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남편의 성과 자신의 성을 딴 박송재단이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고아 청년들,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잃은 노인들에게 예전의 자신처럼 햇빛 안 드는 골방에서 낡은 재봉틀을 돌리며 눈물 짓지 않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정은 명예이사장 자리에 앉아 자신이 직접 겪은 가난의 뼈저린 서름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직접 읽고 꼼꼼하게 살폈다. 남은 돈으로 유정은 도심의 소음과 매연이 닿지 않는 홍기, 맑은 외곽 지역에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개량 한옥 한 채를 지었다. 평생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장판 위에서만 살았던 그녀는 매일 아침 맨발로 흙을 밟고 싶었다. 넓은 대청마루에는 유정의 취향대로 직접 고른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다기가 놓여 있었고 볕이 잘 드는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생전에 유난히 좋아하던 붉은 매화나무를 심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던 늦은 봄날의 오후, 친구 명자가 양손 가득 동네 방앗간에서 갓 뽑은 쑥떡을 들고 찾아와 대청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다. 어이구, 우리 송이 사장님 얼굴에서 아주 빛이 난다. 빛이 나. 예전에 골방에서 구부정하게 기침하던 그 송유정이는 다 어디로 가고 어쩜 이리 붓이 나는 귀부인이 되셨수? 요새 텃밭 가꾼다더니 살이 좀 올랐네. 이제 진짜 살만 나지? 유정은 명자가 건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떡을 한 입 베어 물고 환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럼 평생 내 몸에 맞지도 않는 무거운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자식이라는 짐을 지고 헉헉대며 살았는데 그걸 훌훌 벗어 던지고 내 발로 땅을 디디고 섰으니 날아갈 것 같지. 내가 왜 진작 이렇게 내 자신을 챙기면서 못 살았나 몰라. 억울해서라도 10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남들 돕고 내 행복 찾으면서 살 거다. 유정은 직접 정성스레 우려낸 향긋한 매화차를 한 모금 깊게 음미하며 마당 위로 펼쳐진 티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짊어진 그 지독한 희생의 강박도,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식에게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았다는 그 깊은 상처도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올가매지 못했다. 아프게 베어내 피가 흐르던 상처 자리에는
굳은 살 대신 새로운 희망의 새살이 돋아나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70년, 이른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온전하게 마주한 완벽한 자유와 평온이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대청마루에 앉은 유정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이제 누군가의 불쌍한 아내도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헌신적인 동진 엄마도 없었다. 오직 그 자체로 눈부시게 빛나며 자신의 남은 계절을 만끽하는 당당하고 우아한 송유정의 두 번째 삶만이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다.